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미술계를 흔들어 놓았던 위대한 화가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규범에 머무르던 아카데미 예술과 살롱전에 균열을 내고 근대 미술을 완성한 에두아르 마네, 그리고 미완성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빛과 색을 실험했던 모네와 인상파 화가들. 이들의 도전과 모험은 단지 그들의 재능이 만들어낸 예술적 실험 정신이 기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후반 유럽과 프랑스 사회가 만들어낸 시대의 변화를 예민한 예술적 감수성이 먼저 받아들이고 반응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마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양 미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림,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그림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마네의 올랭피아입니다. 사실 그림만 보면 여성의 누드라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누드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더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19세기 미술 애호가들의 눈에 이 그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성 누드 그림은 마네가 처음도 아닙니다. 마네는 이전에 그려진 비너스의 그림에서 이 구도를 빌려왔습니다. 조르지오네의 비너스나 그의 제자인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모두 올랭피아와 마찬가지로 비스듬히 누운 여성 누드를 보여줍니다. 특히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실내를 배경으로 해서 뒤편으로 하녀가 보이고 여성의 발치에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으며 특히 인물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올랭피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구도 속에 위치한 올랭피아는 왜 그렇게 큰 스캔들을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네의 그림 속 여성은 비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마네의 누드 작품 주인공인 올랭피아는 바로 이런 매춘 여성의 내용을 설명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마네의 누드 작품 주인공인 올랭피아는 바로 이런 매춘 여성이었다. 흑인 하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올랭피아의 고객으로부터 배달된 것이다. 그것은 곧 그림을 보고 있는 남성들이 세상의 눈을 피해 보낸 것이기도 하다.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빤히 쳐다보는 올랭피아의 시선은 그런 남성들을 향해 꽂힌다. Puis il y a un autre élément qui est bouleversant pour les contemporains, c'est de l'époque, je veux dire, c'est qu'elle vous regarde. Elle vous regarde frontalement, comme si vous étiez vous-même potentiellement un de ses clients.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욕구를 채워오던 파리의 남성들. 마네는 올랭피아를 통해 그들의 지불을 드러냈다. 그것이 올랭피아가 그토록 비난받은 진짜 이유였다. L'hypocrisie, en revanche, bourgeoise, était peut-être un peu plus, enfin, était un peu plus grande au XIXe siècle. Et donc, le fait de montrer des prostituées aux bourgeois était une manière de leur mettre sous leur regard. 티치아노의 그림 속에서 하녀 둘이 집안일을 하고 있던 자리에는 흑인 하녀가 꽃을 들고 서 있고 충성심을 상징하는 강아지가 조용히 누워있던 자리에는 검은 고양이가 꼬리를 고추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너스가 있던 자리에는
절대로 비너스가 아님을 알 수 있는 현실 속 여인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침대보도 좀 더 더러워 보이고 구겨져 있습니다. 발끝에 슬리퍼가 걸려 있는 것도 눈에 거슬립니다. 목에 리본을 묶은 것이나 그림 제목이 당시 매춘부 사이에 가장 흔한 이름이던 올랭프와 비슷한 올랭피아인 것이나 하녀가 꽃을 들고 있는 것이나 모두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여성이 매춘부임을 공공연히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 누드는 흔한 그림이었고 지금 보는 카바네르의 그림처럼 더 야릇한 자세를 취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드가 현실 속 여성이나 매춘부가 아니라 아기 천사들이 춤을 추고 있는 비너스나 요정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카바네르의 그림과 마네의 그림이 보여주는 차이는 단지 두 화가나 두 작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는 미술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될 예술과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의 차이였고 그것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올랭피아에 대한 마네의 생각과 살롱전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BBC에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당시 인상파 화가들과 마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재구성한 영화의 일부입니다. As far as Paris is concerned, this will be seen as more of a crime than a creation. I don't paint niminy-piminy daubs, Degas. This painting is alive. Olympia is alive. Where's your veil of mythology? He didn't give her one. That, my dear, is quite apparent. Here is a modern Olympia. Our Olympia. You won't find her in mythology or antiquity. I know exactly where you'll find her. I could tell you what door to knock on. What's that? Black cat. Beelzebub himself. I needed a touch of black. Well, Titian's Venus has a lapdog. Mine has a cat. A lapdog doesn't signify anything sordid. The salon will have a field day. Where on earth did he pick up this yellow-bellied odalisque? And he has the gall to call her Olympia. Thank God I didn't bring my wife. When art stoops this low, sensu's too good for it. A puny model laid out on a sheet who couldn't move her arms and legs if she wanted to. The least woman has bones and muscles and skin, some sort of color. He's trying to do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 that isn't art. It is art about real people and real things. You may be the art critic, Gioranti, but as far as I am concerned, reality and art are two very different things. You'll have to be moved. 실제로 이 그림이 1865년 살롱전에 걸렸을 때는 그림을 찢으려고 하거나 내려치려는 사람들을 막느라 경비를 세워야 했다고 합니다. 마네의 그림은 천박하다는 이유로 온갖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풍자화가 쏟아져 나왔고 그 그림마다 그림 속 고양이나 꽃을 든 하녀와 누드 여성은 더더욱 희화되고 강조되었습니다. 마네의 그림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863년 살롱전에서 탈락한 그림을 모아 개최한 낙선전에 걸렸던 풀바디오의 점심 식사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올랭피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풀바디오의 점심 식사가 먼저 발표된 그림이고 이때 제기된 논란이 올랭피아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풀바디오의 점심 식사 역시 르네상스 시대 티치아노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전원음악회의 구성을 당대 현실 속으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남성들은 옷을 입고 있고 여성들은 옷을 벗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도 신화 속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티ziano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를 표현한 것이고 마네의 그림 속 인물은 그냥 현실 속 사람들의 누드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이 전시되었던 1863년 낙선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들라크루아와 앵글의 그림이 함께 전시되었던 1824년의 살롱전 이야기를 하면서 살롱전의 역사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살롱전은 1667년 루이 14세 시대부터 개최된 전시회로서 18세기 초부터는 매년 루브르 궁의 아폴로 살롱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가 주관의 공식 전시회였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18세기 중반이 되면 미술 아카데미 중심의 전람회 제도가 정착됩니다. 문제는 이 살롱전이 당시 화가들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심지어 전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롱전의 선택을 받으면 명성이 알려지고 국가가 주는 훈장도 받고 그림 주문도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작품들이 살롱전 심사에 출품되었고 점점 더 많은 작품이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선전이 열린 1863년 살롱전에는 5,000점의 그림이 출품되었는데 그 중에 3,000점이 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들이 거센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당시 황제 나폴레옹 3세는 낙선작들만 모아서 따로 전시회를 여는 것을 허가합니다. 이것이 낙선전입니다. 당시 살롱전은 국가 주관의 행사였지만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등 모두 프랑스 미술 아카데미가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미술 아카데미의 예술관이 그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미술 아카데미는 여전히 자크루이 다비드부터 이어지는 신고전주의 화풍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림의 장르에도 위계가 있어서 역사화가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고 이어서 초상화, 풍경화 등의 순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1863년 낙선전의 개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막강한 살롱전의 권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황제가 특별히 허가해준 사례이긴 했지만 그 이후로 19세기 후반에 몇 번의 낙선전이 더 열리게 됩니다. 신고전주의는 들라크루아의 낭만주의, 쿠르베의 사실주의 공격에 맞서서 아카데미와 살롱이라는 권위를 휘둘렀습니다. 관습은 끈질기고 지배적인 체계는 단단합니다. 그렇지만 만해에 이르러 마침내 들라크루아와 쿠르베에 의해 시도된 작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의 권위와 살롱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화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낙선전 이후 불과 10년 뒤인 1874년에는 아카데미 화풍과 전혀 다른 몇 명의 신인 화가들이 자신들이 직접 별도의 전시회를 엽니다. 이들은 당시에는 엄청난 조롱을 받았지만 그 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프랑스와 유럽의 화단을 점령하게 될 인상주의 화가들이었습니다. 마네의 그림과 1863년의 낙선전이 아카데미의 아성에 균열을 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네의 그림을 이야기할 때 근대 혹은 현대 미술의 길을 열었다는 수식어가 가장 자주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만해의 올랭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전통이나 규범을 따라 관습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풍속과 현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랭피아에 대해 또 다른 측면의 현대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마네가 올랭피아라는 누드를 그린 것은 당대 사회의 현실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런 색을 칠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형태의 어떤 색을 칠하고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을 실험해 보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찾아낸 구도가 티치아노의 그림이었고 그 결과가 올랭피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올랭피아를 보면 독특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색을 조화롭게 배치한다든가 원근법이라든가 하는 근대 유럽 미술의 기본적 원칙들이 여기선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배경색들이 잘 구분되지도 않고 배경과 고양이와 하녀의 검은 얼굴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올랭피아가 색과 면의 실험이라면 그림이 누드이건 매춘부이건 강아지건 고양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이 무언가를 말하는 미술이었다면 로코코에서는 연애였고 고전주의에서는 영웅심이었고 쿠르베에서는 현실 비판이라면 마네의 그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림이 됩니다. 도덕도 이상도 비판도 없고 그냥 색과 면과 선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선생님은 마네의 그림에서부터 현실을 그림으로 감상하던 재현미에서 현실을 형태와 색채로 재해석해낸 조형미로 넘어갔다라고 설명합니다. 마네의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 말이 좀 더 잘 이해됩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은 마네가 올랭피아로 엄청난 비난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여러 편의 글을 통해서 마네를 옹호한 소설가 에밀 졸라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둘의 관계가 그러니 이 그림은 말하자면 에밀 졸라에 대한 마네의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책상 위를 자세히 보면 졸라가 마네를 옹호하기 위해 쓴 책자 마네가 꽂혀 있는 것이 보이고 또 벽에는 올랭피아의 복제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역시 지금 같은 배경 이야기를 고려하지 않고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밀 졸라의 위도과 배경의 벽지는 거의 같은 색깔이라 잘 구분되지 않고 인물과 의자의 구도도 좀 어색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림에서는 인물이 부각되거나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의 의미가 담긴 그림이라면 아무래도 인물에 좀 더 집중되고 인물이 부각되는 그림이어야 할 텐데 마네에게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역시 마네가 그림을 그릴 때 주제나 이야기보다 그림 자체의 조형미와 감각을 즐겼다는 근거로 흔히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에서 인물이나 배경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의 형태이고 색의 면일 뿐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평가가 서로 충돌하거나 하나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네는 그림 속에서 색과 형태의 조화를 여러 가지로 실험하고 새로운 조합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네가 현실과 사회의 반영이라는 주제의 측면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만해의 그림들 중에서 현실 속 평범한 사람들을 그린 작품들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반영인가, 사회에 대한 비판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1873년, 74년경 마네가 인상파 화가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던 시기 기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서 그린 이 그림들은 현실 속의 인물들을 그냥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 속에 있는 실제의 사람이라는 느낌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그린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인물과 배경에 비치는 빛과 색에 집중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주목도는 좀 떨어진다면 마네의 그림은 그래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을 그리는 마네의 태도에 이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의 조용한 일상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고 느낍니다. 그건 하나하나 꼬집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 인물들을 그린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마네의 그림에는 뭔가 그런 대상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네의 그런 면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마네 최후의 대작이라고 평가받는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입니다. 이 그림이 1882년 살롱전에 전시되었고 마네는 1883년 봄에 숨졌으니 그의 마지막 대작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을 얘기할 때는 이 그림의 독특한 구도가 항상 언급됩니다. 이 그림의 중앙에 우리를 보고 있는 여성 뒤에 있는 풍경은 모두 거울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뒷모습만 보이는 여성은 우리를 보고 있는 그림 중앙 여성의 뒷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 거울에 비친 남성의 존재가 이상해집니다. 거울에 비친 대로라면 여성 앞에도 남성 한 명이 보여야 할 텐데 그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으로 그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의 연구자 말콤 파크는 지금 보시는 이런 도식을 그려서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에 나타난 시선과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도식에서 빨간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림에 담긴 부분입니다. 즉, 화가는 특정 지점에 서서 술집의 바에 서 있는 여성을 바라보면서 특정 각도에서 보이는 부분만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의 이상한 구도를 이해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여성의 모델은 실존 인물이었던 슈종이라고 합니다. 마네가 슈종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당시 술집의 이런 여성들은 흔히 매춘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면 이 그림은 뭔가 올랭피아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그림에서 우리를 빤히 바라보는 여성 인물의 시선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마네의 의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이 그림의 구도 속에서 제가 마치 저 거울 속의 남성의 시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화려한 조명 속에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이 무표정한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술집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무관심해 보이고 지친 듯한 이 여성의 얼굴이 마치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인물을 그리는 마네의 붓끝에서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현실의 평범한 인물들을 그리는 데서 나타나던
마네의 대상에 대한 애정이 술집 종업원의 피곤한 저녁 한때를 묘사한 이 그림에서도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색과 형태의 실험으로 보았던, 현실 반영의 매개체로 보았던, 미술에 대한 마네의 예술관이 무엇이든 오늘날까지 마네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야기되는 데에는 그림 속 현실의 사람들에 대한 마네의 이해심 깊은 시선이 큰 몫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네는 많은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렸고 인상파의 대부로 간주되었으나 인상주의 전시회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네는 평생 살롱전에 출품하고 살롱전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올랭피아를 그린 화가라는 조롱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화풍을 포기하지는 않았고, 그러면서도 제도권의 살롱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살롱전의 아카데미 화풍과 맞서 싸우면서 살롱전에서 인정받으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마네가 제도권 안에서 혁신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마네의 작품이 걸리고 파문을 일으킨 1863년의 낙선전과 1865년의 살롱전은 현대미술과 그 이전을 나누는 분기점으로 간주됩니다. 좀 전에 보았던 마네에 대한 영상은 KBS가 만든 미술이라는 5부작 다큐멘터리 중의 하나입니다. 마네의 올랭피아를 다룬 제2부,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모던을 향한 발칙한 도발이었습니다. 모던을 근대라고 할지 현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대의 예술을 향한 도발이었다는 뜻입니다. 발칙한 도발이라는 표현은 마네라는 화가와 올랭피아라는 작품의 의미를 참 잘 요약해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발칙한 도발은 미술과 예술의 관념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흔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중요한 사건을 설명할 때 그것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미술에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화가를 선정한다면 아마도 마네와 올랭피아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